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표명희입니다. 저는 주로 개인적인 삶에 초점을 맞춘 작품을 주로 써왔고요. 특히 요즘 우리 사회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 1인 가구 세대가 많고, 또 고독사 문제도 매스컴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주로 그런 1인 가구 세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소재로 많이 써왔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제가 주된 그 관심사가 그런 독거인 또는 이제 보통 우리가 나홀로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동조선 이야기라는 작품도 그런 1인 세대 일종의 가족 형태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그런 독거인에 관한 이야기고요. 소설의 그 줄거리를 보면은 이제 주인공인 여자가 일본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을 하다가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사촌이죠. 예. 사촌, 혼자 살고 있는 이제 사촌 집을 방문하면서 그 집에서 며칠 체류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룬 소설인데요. 동조선 그러면은 이제 좀 낯선 단어일 텐데, 우리가 보통 이제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헬조선을 피해서 간, 이제 일본으로 간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서 봤더니 역시 그곳도 동쪽에 있는 조선이다라는 그런 약간 자조적이면서 좀 냉소적인 그런 표현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동조선 이야기라는 그 타이틀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요즘 뭐 많이 우리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독거인, 독거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좀 낯선 이국의 상황에서 펼쳐지는 그런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예, 문학은 저한테 가족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가족 중에서도 3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주 어린 피부치에서부터 또 든든한 반려자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때로는 어떤 엄한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가 문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가족이라는 게 선택 이전, 그 뭐라 그럴까요? 문학도 물론 이제 제가 선택한 길이긴 하지만, 한 번 선택을 하면은, 영원히 같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애증의 관계라고 할까요? 버릴 수도 없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매번 어떤 고민과 문제거리 속에서 그냥, 그때그때 극복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가장 큰 어떤 세계를 이루고 있는 울타리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사는 곳이 그 인천공항 근처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조금 특수한 지역인데 바다가 보이고요. 또 늘 하늘에 비행기가 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살면서 이제 문득문득 그 막 떠나고 싶다는 그런 충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보통 작가가 자유로운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전업 작가인 경우 그런 거고, 저도 작가이면서 이제 꿈이 지금은 전업 작가예요. 그래서 전업 작가가 되면은 그렇게 굳이 한 곳에 머물면서 안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처음 하는 경험이고요. 굉장히 좀 기대도 크고 좀 두렵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문단에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사실 문단에 친구가 별로 없어요. 거의 뭐 좀 교류를 잘 안 하고 주로 생활을 해와가지고, 그래서 뭐 궁금한 점도 사실은 되게 많아요. 다른 작가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계기가
다른 작가들은 어떻게 사는지 좀 엿보는 그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 독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책은 그동안 뭐 꾸준히 발간은 했는데, 그래서 독자들도 한번 진짜 그 상상 속의 독자가 아니라 진짜 실체를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작품 쓰실 때요, 생기는 스트레스는 도대체 어떻게 푸세요? 정지돈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설들을 발표하고 난 뒤에 겪었던 건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라 소설은 이래선 안 된다 라는 반응들이었거든요. 이것은 소설이 아니다 라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제가 물론 어떻게 보면 예술사에서 전복적이거나 혁신적이라고 하는 작품들, 그때그때 역사에서 그런 작품들을 좋아하긴 했지만, 제가 작품을 쓸 때는 이게 그런 작품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정말 그냥 저는 누구보다 문학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예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또 창작하는 것들이 너무 즐겁고 좋았던 사람이라서, 제가 창작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이 가장 즐거울 수 있고 정직할 수 있고 좋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끊임없이 움직였던 거였고, 그것을 열심히 썼던 거였는데, 그게 나왔을 때의 반응이 너무 예상 외여서 놀랐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냥 뭐 쓸 때는 막 내가 무슨 문학계에 폭탄을 던지겠어, 이런 뭐 이상한 실험을 하겠어,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쓰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현실을 창조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 여기서 현실을 창조한다는 건, 보통 문학은 현실을 반영한다? 세계를 반영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거? 저희가 꿈꾸고 뭐 욕망하는 걸 수도 있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현실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제가 뭔가 어떤 사고의 틀이나 체계를 변화시키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랑도 어떻게 보면은 맞는 얘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문학이고, 요즘은 마감에 쫓기고 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뭐 작가가 되고 난 뒤에 나는 마감을 어기지 않겠다. 수많은 작가나 특히 평론가 분들이 되게 또 내가 얘기하면 혼날려나? 작가나 소설가나 아무튼 다들 마감을 많이 어기고, 마감이 워낙 지키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마감 안 어겨야지 했는데, 최근 들어서 자꾸 어기게 되더라고요. 갈수록 힘은 딸리고 시간은 없는데 써야 될 글들은 늘어나고 하니까, 예전에는 글 쓰는 게 그렇지 않았는데, 저는 정말 마감이 있든 청탁이 있든 없든 글을 늘 쓰고 있었고, 다 쓴 글들이 청탁을 오면 주거나 소설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 속도가 완전 바뀌었어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근데 그러면 청탁을 적게 받아서 내가 내 속도에 맞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생활이 안 돼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원고지 매당 고료가 20년째 동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신다면 국가에서 어떻게 작가들 매당 원고료를 뭐 이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20년째 동결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조금만 그랬으면 좋겠네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게 뭔가요? 네, 안녕하세요. 월급사실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네, 이번에 저는 단편
현수동 빵집 삼국지라는 작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작품 내용은요, 현수동이라는 가상의 동네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빵집 3곳이 생겨서 그 중에 한 집이 망할 때까지의 이야기예요. 그 한국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런 작품을 쓰게 된 배경은 제가 지금 연작 소설을 쓰고 있어요. 제목은 산자들이라고 하고요. 총 10편의 단편으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한국 경제 시스템 안에서 고생하는 약자들 이야기를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영세 자영업자도 그중 한 카테고리고요. 그리고 뭐 비정규직이라든가 또 뭐 중간 관리자, 뭐 어떤 특수노동이라고 불리는 그런 직종 종사자들 이야기, 또 해고당하는 사람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어떤 과장 없이 굉장히 르포 같은 분위기의 단편집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최근에 쓴 작품이라서 오시는 독자분들께 저의 최신작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제출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요. 제가 좀 빨리 쓰는 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자영업자니까 마음이 조급해서 빨리빨리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내기도 했고요. 또 몇 권은 사실 옛날 같으면은 그렇게 아마 중편이라고 불릴 그런 분량인데 요즘 얇은 책들을 많이 출판사에서 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작품 수를 많이 빨리빨리 써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좀 관심사가 약간 두껍고 길고 또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제가 만족할 만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지금 한 7년 남짓하는 사이에 10권을 냈는데 그런 페이스로는 못 내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도 어쨌든 2018년에 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로서 계속 당대 현실을 또 당대 감수성을 제가 놓치지 않고 소설에 잡아오고 싶거든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제가 일단 나이가 들고 있고 또 만나는 사람 자체가 되게 폭이 좁잖아요. 뭐 문학계 인사, 출판계 인사 주로 만나고 있고요. 또 사회가 너무 파편화되다 보니까 뭐 세대 간의 계층 간의 단절도 심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아이돌 팬덤 문화라든가 컴퓨터 게임도 즐기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그 즐기는 어떤 젊은 청년들의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잘 파악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대로 점점 생각이 틀에 갇혀가고 고루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다른 작가분들은, 동료 작가분들은 어떤 그런 당대 현실 감각? 어떤 또래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감수성을 어떻게 계속 좀 싱크를 유지를 하시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 좀 좋은 요령이 있으면 배워가고 싶고요. 사회 현실에 관심이 있는 작가가 현실 감각, 당대 감수성을 놓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018년 서울국제작가축제 많이 와서 즐겨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14살에 공장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공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 가지고 대학교 3학년까지 다녔는데 대학 3학년 때 광주 항쟁을 겪으면서 군대를 가면서 다시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시절 광주 항쟁이라는 거는 너무나 끔찍한 사태여 가지고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무슨 공부를 하겠다 하는 생각을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사회 부적응자 이런 식이 돼가지고 결국은 농촌이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게 되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공장에 또 들어가고 그러다가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글을 조금씩 쓰게 됐죠. 공장의 불빛은 제가 이제 그 소설을 쓰고
노동문화운동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쭉 살아왔었는데, 아내가 이제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아내의 병 때문에 7년을 사람들하고 저도 단절을 하고 아내를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기적적으로 이제 아내가 좋아져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빚이 많아가지고 다시 이제 55살에 공장에 또 들어갔어요. 그 공장을 한 3년 다니는데 2년쯤 다녔을 때 분노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30년 전에 내가 다녔던 공장하고 30년 후에 들어간 공장이 더 나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가 꾹꾹 담겨 있다가 이 막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그런 분노까지 오기 시작하더니 이러다가 내가 미쳐버리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이제 공장 이야기를 조금씩 일기로 써봤어요. 일기를 써보다가 어느 순간 툭 터져 나오길래 단편 소설 하나를 썼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호떡 공장을 다녔는데 호떡을 막 뒤집고 있는데 그 공장에 그 호떡 공장 전에 다녔던 합판 공장에 있었던 일들이 막 떠오르더라고, 영상처럼.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현재의 이 작은 공장의 노동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한번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장의 불빛은 그래서 그렇게 쓰게 된 겁니다. 독자들이 어떤 분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제 작품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노동 문제를 넘어서 이 한 사회 혹은 이 세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혹은 이 세계가 어떤 식으로 가야지만이 적어도 공공의 희망을 가져올 수가 있겠는가,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은 그런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이 세계에서 살만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당신의 삶은 어떤가? 우리 사회의 삶은 이런가? 이런 얘기도 해보고 싶고, 그런 얘기와 더불어서 젊은이들한테 참 어렵죠. 젊은이들하고한테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시대가 확 변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비정규직 시대고 알바 시대고 청년 실업의 시대예요. 아니 이런 문제들이 도대체 왜 생겨났는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가? 이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거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눌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이 사회는 인간이 만들어 놨고, 인간이 이거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는 얘기, 내가 변하지 않으면 사회가 변하지 않고,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또한 내가 변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뭔가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서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세계를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식의 자그마한 의식들이 자꾸 생겨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당신의 삶은 살만한 세상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노온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참여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제가 명함에 써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따금 쓰지만 항상 쓴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살지만 이따금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라는 말인데요. 사실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씻을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마다 글을 쓰게 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중에는 직장인으로 살고 주말에는 글을 쓰는 시인이고요. 많은 분들이 딴 생각을 하고 딴청을 부릴 때 새로운 것이 튀어나온다고 믿어요. 이번 국제작가축제 행사에서 참여하시는 모든 작가님들과 그리고 오시는 독자분들이 그런 딴에 대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바이벌이라는 시를 어제 재밌는 게 제가 어떤 학교에 갔는데 한 친구가 낭독하다가 울더라고요.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감정이입이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시는, 저는 사실 어떤 광경에서 그 시가 출발했냐면 제가 카페에 있었고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던 두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가 응원하던 참가자가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박수를 치며 좋아하다가 그
서류에서 탈락했다는 문자를 받고는 굉장히 좀 잠잠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순간, 비단 오디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생존 이런 것들이 결국 서바이벌과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닐까 해서 쓴 시고요. 생각해보면 서바이벌과 시, 생존과 시는 어쨌든 생존을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바라봤을 때 생존이란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어떤 것을 겨냥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장르여서 문학은 그런 지점에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문학은 저를 발견하는 통로예요. 우리 안에는 무수한 나가 있잖아요. 그 나중에 어떤 것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실제로 삶은 역할놀이 같아요. 제가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인 오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집에서는 막내 아들 오은으로서 동료들한테는 시인 오은으로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역할놀이 속에서 가장 나다운 나가 튀어나온 순간이고 어쩌면 그 와중에도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창구가 바로 시인 것 같습니다. 저는 틈이 날 때 하는 일이 취미 같아요. 영화를 보거나 콘서트에 가거나 운동 경기를 보러 가거나 하는 것들이죠. 틈을 내서 하는 일은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가령 저한테는 그것이 글 쓰는 일이에요. 그래서 작가님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틈을 내서 불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시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집을 읽는 독자의 수는 감소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왜 시집을 펼치고 시집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실제로 저도 사실 동료이지만 동료 시인들의 시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를 읽고 거기서 어떤 것을 얻는데 그 얻는 것이 비슷한지 다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야기 나눠봅시다. 여러분이 틈을 내서 불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서울국제작가축제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문학을 읽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이 문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보선이고요. 저는 시를 쓰고 또 사회학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술사회학을 연구하는 그래서 글을 쓰고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문학, 예술, 사회학 이 세 축을 가지고 글을 쓰고 공부를 하고 작업을 하는데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뭐 좀 뭔가 내 정체성은 뭘까? 나는 뭘 하는 사람이지? 작업들이 워낙 다양하고 중구난방이고 그래서 가끔은 저도 제가 제 정체성이 뭔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글 쓰고 공부하는 문학, 예술, 사회학 그것들을 그 분야들을 때로는 각각 때로는 섞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은 제 스스로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그런 세 분야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뭐 좀 외롭기도 하지만 또 재밌기도 하고 또 그런 게 도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시 전공자가 아니고 또 제가 시를 꾸준히 오래 써왔지만 항상 이렇게 의심을 해요. 내가 시를 쓰는 사람인가? 계속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시집을 낼 때마다 이게 마지막 시집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쓰게 돼요. 그리고 쓰지 말아야지. 아침에는 이제 그만 써야지. 그리고 저녁에 써요. 그게 참 신기해요. 시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제 항상 이렇게 나는 언젠가는 못 쓰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또 몸이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쓰고 있는 제 모습이 이제 발견돼서 그런 게 뭐가 있지?
내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나를 이끌고 가는 활동이랄까? 이런 어떤 힘이랄까? 그런 게 뭐가 있지? 그건 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문학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문학의 매력인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는 그래서 문학은 계속해서 저를 제 의지와 무관하게 끌고 가는 어떤 제 삶의 좀 수수께끼 같은 힘 같아요. 제가 이제 사학을 공부하고 예술사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술가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 작가들은 어떻게 먹고 살지? 좀 직업으로서의 문학? 또 커리어로서의 문학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이 주제가 사실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 생각에는 현대 문학계 예술계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가들이 어떻게 먹고 살며 그 안에서 예술 문학의 어떤 창작의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어떻게 그런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유지하는지. 왜냐하면 예술 환경이나 작업 환경이나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문학이란 것도 매우 상업화되어 가고 있고, 또 작가들의 어떤 자의식이나 문학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 속에서 이렇게 스스로의 정체성과 스스로의 작업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직업적 안정성, 작가로서의 직업적 안정성과 또 창작자로서의 자율성,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나, 어떻게 서로 어울리게 하면서 살아가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는 신혜욱이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작품을 어떻게 쓰시는지도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읽으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시를 읽으시는지도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고 말을 하는 어떤 관점이 있는데요. 뭔가 읽는 사람의 눈을 갖다가 어딘가 멀리 있는 읽는 사람의 눈을 생각을 하면서 쓰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풍경이 되게 좋다라고 느낄 때는 그걸 갖다 산문으로 쓰고 싶은 욕망은 있고요. 그걸 갖다 좀 시로 쓰게 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시로 쓸 때 제 느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이미지나 그런 것들을 좀 약간 2차원적으로 판판하게 만들려고 하는 방향이 있고요. 근데 산문 쓸 때는 조금 더 오히려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그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납작하고 판판하다는 게 그냥 단순히 얄팍하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오지는 않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얇음, 납작함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느낌? 그런 것들이 시에다가 시에 좀 담겼으면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그림으로 치자면 하얀 도화지에 그냥 스케치나 크로키 같은 느낌일 수도 있을 테고요. 대작이 가지지 않는 또 간소한 어떠한 느낌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감정을 갖다 표현하는 식은 아니거든요. 시에다가 쓰다가 보면 물론 제 마음에 어떤 결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거 자체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면서 시를 쓰는 경우는 아니고요. 근데 일단 주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어 처리를 어떻게 해야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쓰고 있으니까 나라는 단어를 쓰는 게 가장
저한테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주어 처리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도 요즘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우로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갖다가 말로 바꿀 때에 불편함과 어색함은 없는지 그런 얘기를 갖다가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편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어떤 경우에는 왜 4시에는 내가 여잔데 여자라는 느낌이 잘 안 나지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한 적도 있고요. 어떠한 경우에는 그런데 꼭 그래야만 하나라는 것을 생각을 한 적도 있고요. 근데 또 4시 안에 어떠한 저의 여자라는 성별을 갖다가 명백하게 드러내는 시어가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거 자체도 또 왜 이렇게 시 안에서 이 단어가 살짝 달라붙어 있지 않고 튀어 있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돌이켜서 보면 사실 저도 이 생각을 한 게 한 2, 3년 전부터인데요. 2, 3년 전부터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늘 어색함을 가지고 지낼 수밖에 없었을까? 글을 쓸 때조차도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다른 작가분들과 혹은 그리고 읽을 때 독자분들과도 같이 나눠보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여자로서 혹은 남자로서 아니면 여자도 남자도 아닌 어떤 사이에 있는 성별로서 아니면 성별이 아닌 성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아니면 이 세상에서 글을 읽고 글을 쓸 때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쓰는 관점에서의 불편함과 읽는 관점에서의 불편함을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문학 말고 재미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문학으로서만 즐길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글이라는 형식으로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는 박준이라고 합니다. 시를 쓴다고 어디 가서 소개를 하지만 사실은 시를 실제적으로 쓰는 시간보다는 쓰지 못하는 시간이 더 길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시를 쓰지 못하는 순간에는 시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주로 하고요. 시를 쓰고 있는 순간에는 시 바깥에 있는 것들을 걱정하느라 저도 어쩌지 못하고 이게 무언가 하면서 고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시를 쓰는 박준입니다. 그 기질이라는 말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저의 기질을 생각해보면 좀 말수가 적고 타인에게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좀 머뭇거리고 이런 것이 이제 오래전에 저희가 있었던 일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다 보면 무엇을 오래 생각하게 되고요. 어떤 현상 앞에서도 금방 이어서 판단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다 한 번에 딱 주목을 했다가 이거 뭐야 라고 판단하고 지나간 것들도 저는 이제 거기 남아서 몇몇 사람들과 남아서 그것을 오래 보게 되고 아마 그런 데에서 제가 일부러 시에 그런 것들 써야지 라고 의도하는 것은 아닌 거고요. 그냥 그런 자연스러운 습관 같은 것들이 제가 보고 있는 시선을 이렇게 묶어두는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많은 시들이 출발은 허언에서 출발해요. 말이 좋아 허언이지 헛소리거든요. 제가 이제 아주 친밀한 사람들한테만 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헛소리를 해요. 하나만한 이야기들을. 근데 어느 순간에 되돌아보면 제가 했던 그 허언들이 문학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상대가 비난을 하거나 혹은 동조를 하거나 상관없이 그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비논리적인
혹은 상황에 걸맞지 않은 말들이 이렇게 시 속으로 불러들일 때 기본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있죠. 이거 헛소리 아닌가? 네, 제가 하고도 저는 좋지만, 예, 근데 문제는 그 허언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허언에서 출발한 그 말이 얼마나 이 진실된 것으로 나갈 수 있느냐인데요. 사실 가장 큰 불안은 거기입니다. 예, 무엇에서 제가 초점을 맞춰서 시를 출발시키든 간에 상관없이 이 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어떤 소재로 쓰든 어떤 방법론을 쓰든 늘 불안이 따르는 일 같습니다. 차량이 아닌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 외국어를 못해요. 그래서 국제작가축제, 그러니까 국제 세계의 작가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요즘에 가장 큰 부담은 이렇게 인터넷 강의 같은 거를 끊어서 실용회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사실 이 건기 때는 말이 많은데,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고, 쓸데없거나 신뢰가 되지 않는 선까지는 제가 대화를 잘 이어나가고 싶은 욕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제 세계의 작가들 만나면 말은 하고 싶은데, 이술과 이술이 어떻게 만들어진 차이에 대해서 그분들이 안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막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외국어 공부를 부끄럽지만 뒤늦게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 축제에 참가하는 것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처음인데, 이렇게 구경하러 가고, 낭독회를 보러 가고, 이런 것들에서 처음이라서, 더 떨리는 마음은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의 문학도 물론 소중하겠으나, 한국의 문학이 이렇게 그날 함께할 작가들과 공유하는 것도, 혹은 그들의 세계의 문학을 공유하는 것도 소중하겠으나,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 이런 문학이 태어났어 라고 이 큰 끈을 이어주는 일이 많은 작가들에게, 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것을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문학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살면서 다행스러운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 아찔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다행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좋은 문학 작품을 읽는 일인데, 이것을 물론 집에서 혼자 좋은 문학 작품을 읽게 되는 것이지만, 이것들을 함께 읽은 사람들과 또 새로운 것을 함께 읽고, 이거 역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전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술매입니다. 소설 쓰고 있고요. 올해 봄에 7번째 책이 나왔고, 올 가을에 8번째 책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가 축제고, 초청되는 사람들도 저도 그렇고 시인들이나 소설가이긴 한데, 사실 이들에게 쓴다는 특성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읽는다는 특성이 되게 독자로서의 자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쓰는 사람이지만 그 전에 독자로서 요즘에 어떤 것들을 읽고 독자로서 자신을 어떤 식으로 구축하는지가 사실은 저는 늘 궁금한 것 같아요. 쓰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래서 어떤 책들을 읽는지, 또 어떤 책들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을 읽고 계신가요? 제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어떤 식의 균열을 내고 싶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결국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네가 미치고 있어라고 하면은 말할 수 없죠. 근데 분명히 어떤 식으로 이 사회에 공을 던지고 싶고 균열을 내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선가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일으키는 지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올 초에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먼 일 같아서 그냥 가을 뭔 일이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금방 와가지고 뿐만 아니라 되게 정신없이 아마 상반기를 보내시고 조금
여유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다들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시를 쓰고 있고요. 시 쓰는 박소란이라고 합니다. 2015년에 제가 시집을 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발표한 쓰게 된 작품들 위주로 골랐고 시집에 수록된 작품은 한 2작품 정도만 꼽았는데 그 2편의 시는 일단 좀 사회적인 맥락으로 읽힐 수 있는 작품들 위주로 이제 2편을 꼽았고 나머지 시들도 대략 그런 주제에 좀 맞춰서 꼽았습니다. 그 시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작은 것들도 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시도 그중 하나의 어떤 가능성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라서 뭐 더 거대한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어떤 의미 부여, 가치 부여는 사실 좀 너무 과장돼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앞서 사회적인 맥락의 어떤 그런 맥락으로 파악될 수 있는 시들을 조금 꼽아서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다 제 얘기거든요. 그게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어떤 것들을 시에 담아냈다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은 좋게 포장해 주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 얘기 때문에 제 얘기이기 때문에 쓸 수 있었고 그게 사회적인 약자의 어떤 모습으로 비쳤다면 그건 제가 사회적인 약자인가 봐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시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로 쓴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방식으로 닿을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쓰는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아프고 낮고 나약하고 이런 어떤 약자로 표현되는 것들이 정말 약자로서 내가 시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고 그냥 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글 쓰는 것과 늘 먹고 사는 문제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조율하는 항상 그 조율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직장 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퇴근하고 시 쓰고 주말에 시 쓰고 이제 이런 삶을 계속 살다가 작년 여름부터 그러니까 한 1년 전부터는 이제 직장 생활을 좀 당분간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은 비정규직의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평일 낮에도 좀 글을 쓰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를 좀 얻게 됐는데 그래서 가장 좀 어떤 소확행 같은 거는 집 앞 커피숍, 단골 커피숍에 가가지고 그냥 좀 멍하니 앉아 있는 거, 굳이 그 시간 안에 다 글을 쓴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에너지 있는 일을 다 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오래 좀 그리웠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요새 만끽하고 있다. 네, 먹고 사는 일 모두 잘 하고 계신가요?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고 영광스러운 기회고 2년에 한 번 또 오는 축제인데 어쨌든 제가 운이 좋아서 이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쨌든 시를 계속 쓰는 동안에도 되게 인상적인 저한테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리가 흔치 않으니까. 근데 저는 평소에 작가들을 만나는 일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또 만나도 말주변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잼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뒤풀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행사가 끝나고도 그냥 뒤풀이 안 하고 집에 막 도망가고 대면하고 항상 이런 식이어가지고 좀 오해를 살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좀 저한테는 힘든 일이었고 근데 이제 이런 자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하라고 마련해 주신 자리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되게 영광스럽고 설레지만 한편으로 되게 솔직히 부담감, 또 겁도 나고, 어쨌든 최소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해내지 못할까봐 되게 겁도 나고 부담도 스럽고,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잘 해보겠습니다. 다들 얼마나 헛헛하게
지내고 계실지, 뭐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시나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일상의 무미건조함, 또 그 헛헛함 같은 것들을 이 축제라는 이름으로 조금 달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많이들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이면서 동시에 또 약사로서도 일하고 있는 김희선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약사인데 어떻게 좀 늦게 소설을 쓰게 됐느냐, 이런 건데요. 그리고 또 약사라는 일과 소설가라는 일이 어떻게 매칭이 되거나 또는 상반되는가, 이런 건데,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얘기가 있거든요. 결국은 다 같은 거더라. 뭐냐면 사람을 탐구한다거나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점. 저는 소설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사건이나 속에 있는 그 사람이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설을 쓰고, 약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든 어차피 물질적으로든 사람에게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매칭이 되고, 그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걸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뜻깊고 또 재밌고 보람되고,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을 동시에 잘 해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의 이면이라 그러잖아요. 뒷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는 또 응당 그래야만 하는 거라든가, 또는 겉으로 드러난 일이라든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알려져 있는 것, 누구나 알고 있고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제가 말하는 세상이나 세계라면, 소설은 그 뒷면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 진실 같은 거에 해당하고, 또는 우리가 모르는 것, 또 그래야 하진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목소리들이 되게 작고 소리가 없는데 이제 그거를 찾아내고 관찰해서 기록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문학 또는 소설이 그런 의미입니다. 네, 세상의 이면을 탐구하는 일?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일단 하는 일이 있으니까 되게 규칙적으로 산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약사로서는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일하는 건 아니고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이제 집에 퇴근해서는 가족이 있으니까 그리고 책 보고 영화 보고, 그리고 하루에 이제 글을 쓰는데 드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씩은 거의 매일 꾸준히 쓰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거의 그냥 그렇게 일상은 거의 그렇습니다. 예. 등단이 약간 늦은 데다가 이쪽 분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 20대부터 글을 쓰고 그쪽을 계속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글 쓰는 분들이랑 개인적인 교류가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대학원에 이제 문예창작을 전공하긴 했으니까 그쪽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지방도 지역 이제 사는 것도 원주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동료 작가나 시인 이런 분들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뭘 하면서 평소에 지내는지 이런 거는 조금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되게 규칙적인 삶을 살면서 그냥 살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그런 것 얘기 그냥 훨씬 이렇게 편하게 얘기 나눠보고 싶고 물어보고 싶어요. 질문 있으세요? 많이 진짜 오셔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면 합니다.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암동에서 온 사람이고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 김현입니다. 이번에 저는 첫 번째 시집하고 두 번째 시집에 들어가 있는 시를 한 편씩 골랐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들은 아직 시집으로 묶여있지 않은 작품들을 골랐어요. 네, 저희 이번 작가 축제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는데, 그게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혹은 무엇을 듣고 있는가에 대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봤던 것, 잘 봤던 것, 혹은 관심 있게 보거나 관심 있게 들었던 것들을 토대로 완성된 시들을 골랐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더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제가 예술가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작가들도 그렇고, 중2병이냐 이러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그 예술가라는 말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시를 쓰고 있다라는 소개 대신에 글을 쓰고 있어요 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저는 시만 쓰진 않거든요. 산문도 쓰고, 소설도 쓰고, 희곡도 쓰고 싶고, 시나리오도 쓰고, 그런 거 다 해요. 다 하고 싶고, 그래서 예술가라는 말을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붙여주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되게 사진, 뭐, 영화도 자주 보고, 미술작품도 찾아보고, 뭐, 책도 물론 많이 읽고, 드라마도 자주 보고요. 뭐, 이렇게 다양한 그 문화적인 코드들을 좀, 접하려고 해요. 다른 예술가들은 뭘 하고 있나, 그런 장르를 좀 보고 싶어 하고, 경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서, 실은 그게 되게 자연히 제 시나 제 글에 녹아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첫 번째 시집 글로리올은 그런 것이 오히려 되게 많이 두드러진 시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조금 이제 변화를 해서 그렇게 영향받은 것에 대한 글을 썼다면, 이제는 그 영향받은 바를 완전 드러내는 방식으로 처음 시작을 했다면, 지금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약간 누르는 방식으로 작업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앞으로 쓰게 될 작품들에서도 사실은 그게 조금 더 희미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완전 드러내는 방식, 내가 영향받은 어떤 예술가들의 어떤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내는 방식으로는 안 쓰지 않을까 싶은데,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그게 어느 순간에 또 그게 하고 싶어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변화무쌍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작품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라는 거잖아요, 그 타이틀이. 그래서 그런 걸 묻고 싶어요. 지금 여기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당신은 평화롭습니까? 이런 걸 묻고 싶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오고 싶었던 축제예요. 참가하고 싶었던 축제고, 저 스스로도 작가 스스로도 다른 나라의 작가들을 만나서 문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흥분과 기쁨과 설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독자분들도, 읽는 분들도 그런 비슷한 기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국내의 작가들도 만나고,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는 생소한 작가지만 해외에 있는 작가들을 만나서 또 그들의 삶에 대해서 들어볼 수도 있고, 문학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와 비슷하게, 저도 쓰는 사람이긴 하지만 읽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저와 비슷하게 그런 흥분과 기쁨과 설렘을 느낄 텐데, 오셔서 많이 오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풀고 가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 역시도 많은 준비를 해서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 쓰는 김혜자라고 합니다. 저는 시를
거의 40 넘어서 쓰게 된 굉장히 늦깎이로 됐는데 50 중반 넘어서 아주 열심히 시가 써졌어요. 시골에서 마늘도 심고 양파도 심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거의 반은 농사꾼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40대, 50대, 그러니까 90년대와 2000년대 그때 썼던 우리 사회상을 조금 그래도 서로 말하자면 어떤 내장 속으로 우리의 어떤 내장과 광장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좀 보여드리겠다. 배를 타고 어딘가 짐을 싣고 또 짐을 내리고 매번 닿아야 할 곳은 다르지만 그런 거 어딘가를 향해서 항해한다는 느낌? 철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 뜨면 눈 뜨고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고 또 배가 고파서 밥을 먹듯이 이 시골 생명을 키우고 훨씬 더 자연의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제가 움직인다고 할까요? 몸의 리듬이 거기에 조율이 돼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기보다 선택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인생의 큰 일들은 전부 다 내 의식이 선택해서 이건 이렇게 하자, 몇 점짜리 하자. 이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 지구에서 수많은 각자의 공간이라는 게 다른 체험을 가능하게 하잖아요. 그 공간에서 그 작가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신에게, 그들 스스로에게 그런 것들을 조금 진짜 스킨십 하듯이 그런 느낌과 그런 어떤 개인의 생애들 이런 것들을 좀 교감할 수 있는, 결국은 인간이 밀실 안에서만 또 살 수가 없고 꼭 광장에서, 아무리 좋은 일도 광장에서 계속 춤추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인간에게, 특히 문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광장과 밀실 간에 어떤 길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게 가장 내밀한 내장 창자와 말하자면 함께 공동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세상, 그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각자가 다른 그 길을 저는 알고 싶은 거죠. 당신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시 쓰는 김근입니다. 저는 요즘 4번째 시집을 아주 오랜만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맨날 머리를 쥐어뜯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시를 쓸 때 막 무게를 가지고 그렇게 진지하게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시를 써왔고 그 써온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다시 어떤 시인, 김근이라는 시인을 다시 구성해 보자면 저한테 이제 문학은, 또 시는, 특별히 시는 나를 넘어가는 나, 그다음에 세계를 넘어가는 세계, 지금 여기가 아니고 저 너머 어딘가의 세계를 무한히 그리워하는, 또 무한히 꿈꾸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세계의 결핍이 해결된 세계라거나 아니면 현실의 고통이 어떻게 유토피아적으로 해결된 세계라기보다는 저도 알지 못하는 세계이죠.
아직 도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도달해 보지 못한 시간 속에서 계속 이 저의 언어 속으로 어떤 것들이 와서 그것들로 구성하는 어떤 이를테면 불가능한 시간들을 구성하고 거기로 계속 가려고 꿈꾸고 몸부림치고 하는 게 문학이지 않을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예, 제가 처음부터 문학을 할 때 그거를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의도한 거는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영감이 있다면 당신은 어디에서 영감을 받으십니까? 혹은 영감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을 계속 쓸 수 있게 하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현대의 그 시의 독자들이 굉장히 외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를 완성하는 것은 시인이 아니라 사실은 독자들에게서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를 처음에 이제 그 텍스트가 주어지면 어려워, 또는 쉬워,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건 내 마음대로 읽을 거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완성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시는 훨씬 더 자기한테 밀착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 삶의 어떤 양분 같은 걸로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독자들이 시에 대해서 조금 더 친근하게, 또 자기가 어떤 자기 배경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읽어도 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고요. 제가 대중적인 시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도 굉장히 재미있는 구석이 있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언어를 가지고 저 사람이 시를 쓰나,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시인들이 또 어떤 언어를 가지고 시를 쓰나, 그리고 나를 어떻게 재밌게 할까, 혹은 어떻게 자극시킬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축제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석남입니다. 요즘은 방학이라 시골집에 가서 울타리 만들고 있습니다. 울타리 만들면서 햇볕 속에서 새까맣게 타고, 저녁에는 가끔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 개인사겠지만 한 소년이 바닷물 파도 소리가 출렁거리는 어떤 바닷가에서 기행을 시작해서 지금 50이 넘는 어떤 또 다른 어떤 계곡에 다다르는 여정이라는 것이 만만치는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이 개인사이긴 하지만 어떤 누구에게나 바다와 거대 도시, 중소도시, 거대 도시를 거쳐서 다시 어떤 새소리가 나는 어떤 숲그늘 속에 있다. 그런 과정은 사실은 동서를 따지지 않고도 한 인간의 개인사와 보편적 개인사와 만나지 않을까요? 거기서 희미하게나마 이제 찍혀져 있는 자국들이 제 시일 텐데,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능력은 없어요. 시여 어디로 가시렵니까? 사실 문학은 개인들이 다 골방에 앉아서 하는 것이니까 서로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번 좋은 기회 있고, 또 우리가 똑같은 색깔이 아니라 여러 색깔이 모여서 어떤 무늬를 만들고, 그 무늬의 어떤 다양성 안에서 새로운 메시지, 암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독자들도 그렇고 점점 이제 문학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만 점점 뒤쪽으로 스며들어가는 그런 이제 처지일 텐데, 그렇지만 그것이 얼만큼 중요한 어떤 뿌리 역할을 하는지도 독자도 그렇고 문학과 관련된 여러 생산자들, 소비자들, 또 향수자들이 여러 가지 문의를 거기서 보태면 훨씬 풍부한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국제 작가 축제에 많은 분들이, 독자분들이 오셔서 하나의 색깔로서 하나의 문의가 되어 주십시오. 저에게 문학은 휴식입니다. 문학은 나에게 음식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책도 항상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먹어줘야 된다. 문학은 나에게 엄마품이다. 항상 엄마처럼 포근하게 다가오니까. 문학은 나에게 휴식이다. 네, 책 읽을 때마다 피로나 이런 쌓였던 것들을 책을 읽음으로써 휴식도 얻고 또 활력소도 돼서 휴식이라는 정했습니다. 10월에 열리는 서울국제작가축제 놀러오세요. 서울국제작가축제 놀러오세요. 서울국제작가축제 놀러오세요. 네, 서울국제작가축제도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0월 서울국제작가축제 많이 놀러오세요. 서울국제작가축제에 꼭 놀러오세요. 화이팅! 서울국제작가축제 놀러오세요. 서울국제작가축제 놀러오세요. I want to say thank you,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Bye. Hi, I hope to see you all at the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in October. 10월에 열리는 서울국제작가축제 많이 놀러오세요. 10월 21일에 열리는 서울국제작가축제 멋있는 작가분들이 30분이나 오니까